반갑습니다. 매일 정리 노트 저와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정리 노트는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요 문제들을 하나씩 보고 넘어가신다면 나중에 지문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험장에 가서도 이 지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고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내고 있고 출제위원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실 거니까요. 반드시 꼼꼼하게 보시고 같이 푸셔서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1번입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어떤 과학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부동산학은요, 무조건 종합 응용 과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응용 과학이라서요, 여러분,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다. 즉, 자연과학 아니고, 순수과학 아니고, 기초과학 아니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동산 활동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기초, 자연, 순수라는 지문이 나오면요, 무조건 틀린 지문을 보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땡땡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즉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크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법률적은요, 또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나요? 협의와 광의로 나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은요,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요. 광의의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 부동산입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준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도 말씀드렸습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거래되는 객체로서 감정평가상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경제적 개념에 5가지가 있었어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가 경제적 개념의 5가지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술적 측면. 다른 말로요, 물리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리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4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자, 위, 간. 기억나시죠? 기술이 물과 같다.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과 같고, 4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본대요.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는요,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데요? 그러면은 중시 여기는 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형평성이 있고요, 효율성이 있는데,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건요, 정부 부분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효율성을 중시 여기는 건요, 민간 부분에서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럼 이 부분은요, 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는데요? 민간 부분에 한정한다 본대요. 그러면요, 뭐보다? 형평성보다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겠네요. 이해되셨죠? 3번에서 민간 부분은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왔네요.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부동산을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는요. 준부동산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등록증 말씀드리면서 준부동산 설명드렸어요. 자동차, 건물,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이 있겠네요.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나왔는데요. 부동산의 개념 중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 나왔죠. 제가 아까 기술적 개념은요. 뭐와 같다고요? 물리적 개념과 같고, 기술적 개념이 물리적 개념과 같을 때 환, 자, 위, 간 라고 말씀드렸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는요. 술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술이 물 같다 하시는 거죠. 기술은 물리적 개념이고요. 그 개념 안에 네 가지가 환자, 위, 간이 있네요. 환경, 자연, 공간, 위치. 그래서 포함하는 개념은요. 기술적 개념이고요. 똑같은 말로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래요. 바닥 토지로서,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바닥 토지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건축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하고 건축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하겠네요. 뒤에 보시죠. 건축할 수 있는 땅 뭐예요? 택지 나왔죠? 건축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그런데 건축할 수 없는 토지래요. 건축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건축이 안 된다고요. 뭐가 있는데요? 도로, 철도, 수도용지.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는 뭐예요? 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택지이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부지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까 수업 시간에 제가 사업부지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지가 되는 겁니다. 자, 6번이었고요. 자, 7번 할 차례입니다. 7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동일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이 되고 있대요. 전환이 되고 있대. 이것도 포인트죠? 전환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전환된 토지는 이행주 후보지가 아니라고요. 진행되고 있는 토지인데 이게 택지, 임지, 농지 상호간에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택지지역 내에 있는 주상공, 임지지역 내에 있는 신탄림, 용재림, 농지지역 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에서 바뀌는 거예요. 안에서 바뀌는 거죠. 왜요? 용도지역 내에서 바뀐다니까. 용도지, 임지지역 내에서 바뀐다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행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고 했으면 후보지로 바뀌었겠네요. 상호니까 후보지고 이내니까 이행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짚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8번부터 보시죠. 자, 제가 아까 토지 이용 정리를 말씀드리면서 포락지와 빈지를 잘 구분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문제 유형에 가장 부합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괄호 안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대요. 등록이 됐다고 안 됐다고요? 등록이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침식되어 없어져도 명칭이 남아있겠죠. 뭐겠어요, 여러분? 등록된 토지였으니까는 토, 떨어질, 락, 지였다는 거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것은 뭐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빈, 지죠.
빈지는 뭐죠? 해변 토지로서. 중요한 게 법지랑 구분하셨어야 됐죠? 활용 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없다. 반드시 빈지와 포락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9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요. 빈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익은 있고 소유권 없다까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지를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법지는요. 아까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경사진 지역을 법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지역은요. 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실익은 없고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있어요.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데요? 윗집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고압선 아래의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 뭐겠어요? 선, 하, 지. 이건 어렵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렇게 쉬운 지문들이 한 번씩 보기 안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만한 경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부분들이라도 반드시 한번 훑어보고 정리해 두시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입니다. 11번입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나왔어요. 학생 또는 직장인. 그러면 여러분 학생하고 직장인이 나오면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죠. 학생, 직장인이 나오는 다중주택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조금 더 보시죠.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계층이래요. 그럼 여러분 층수가 3계층인 거 두 개가 있죠. 다 중주택이 있고 다 가구주택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특징을 말씀드릴 때 다중은 특징이 뭐였어요? 학생과 누가 있다고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가구주택은요 19세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가구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19세대,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고 둘 다 몇 층이에요? 3층 이하고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주택이라고요. 이렇게까지가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11번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은 무슨 주택이요? 다 중주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층수가 4계층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4층 나오면 어디? 연 세대가 4층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 세대에서 연은요 연립이고 세대는 다세대 주택인데 제가 지금이 연세대는 언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연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연세대는 연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연초에 입학하잖아. 그래서 연립은 660도 나오고 초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연립이 크기가 더 커서 660제곱미터 초과라는 게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연립은 여러분 660제곱미터 초과해야 연립주택이 개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래요. 층수가 4계층이래요.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은 두 개밖에 없죠. 연립과 다세대. 근데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예요, 이하예요? 이하죠. 그럼 여러분 주택은 뭐예요? 연립이에요? 다세대예요? 다세대 주택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저와 함께 매일 정리 노트 빈칸 채우기 해보셨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다 여러분들 걸로 소화가 됩니다. 저와 함께 푸시는 이 시간을요, 여러분들이 함께 소화해주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을 누구보다 쉽고 편하게 여러분의 합격의 길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